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산세가 병풍처럼 아늑하게 둘러쳐진 어느 깊은 상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청월관이라 불리는 기반기였는데 보통의 시끌벅적한 술집과는 달리 그 격조가 매우 높고 예인들의 솜씨가 뛰어나기로 유명하여 멀리 한양에서부터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점잖은 선비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저녁 무렵이 되면 청월관 높은 담장 너머로 은은하게 들려오는 검은고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곤 했고,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 아름다운지 마치 천상의 선녀가 잠시 땅으로 내려와 연주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이 청월관에는 수많은 기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소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여느 기생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소화는 화려한 장신구나 짙은 화장으로 치장하기보다는 마치 갓 피어난 목련처럼 단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고왔으며 눈매는 깊고 그윽하여 한번 그 눈을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그녀가 품고 있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고귀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만 정작 소화 본인은 좀처럼 웃음을 보이지 않고 늘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소화가 이 마을의 청월관에 들어오게 된 사연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10여 년 전 큰 난리가 났을 때 피난민 무리에 섞여 떠내려오다 기방의 행수에게 거두어졌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당시 겨우 5살 남짓이었던 어린 소녀는 낯선 조선 땅에 홀로 떨어져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으나 행수가 내어주는 붓과 먹을 잡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악기를 다루는 태도가 남달라 행수는 단번에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핏줄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행수는 갈 곳 없는 아이를 거두어 딸처럼 키우기로 마음먹고 소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녀를 기생으로 키우되 천박한 기회가 아닌 시와 서화 그리고 예법을 먼저 익히게 하여 귀한 규수 못지않게 정성껏 길러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아는 어느덧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였으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억이 안개처럼 깔려 있어 밤마다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드넓은 궁궐에 정원을 거닐던 아이였고 수많은 궁녀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머리를 조아리던 풍경이 꿈속에서 늘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불길이 궁궐을 집어삼키고 비명소리가 가득하던 그날 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야 했던 공포스러운 기억은 그녀가 깨어있을 때조차 심장을 조여오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명나라 황실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천안기생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구한 운명 앞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월관에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별채에 머무는 소화는 손님을 맞이할 때도 함부로 술을 따르거나 웃음을 파는 법이 없었고 오직 시를 짓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늘 은은한 난초향이 감돌았고 벽에는 그녀가 직접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필체가 어찌나 힘차고 우아한지 보는 이들마다 탄복하며 조선의 것이 아닌 듯한 독특한 기풍이 서려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벼슬아치들도 소화의 방에 들어서면 저절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점잖게 행동하게 되었으며 그녀가 차를 우려내는 손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절도와 기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할 때면 소화는 깊은 장롱 속에 숨겨둔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황금실로 수놓아진 용과 봉황무늬가 선명한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고향을 떠날 때 유모가 눈물을 흘리며 품에 안겨준 유일한 정표이자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소화는 차가운 옥패를 볼에 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부모님의 얼굴과 고향의 말들을 잊지 않으려 애썼고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면서도 현실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월관에는 소화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의 비밀을 짐작하고 있는 늙은 악사 박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 소화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행동에서 명나라 황실의 예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소화가 우울해할 때면 검은고를 들고 와 그녀의 곁에서 말없이 연주를 해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곤 했는데 그는 소화에게 귀한 꽃은 어디에 피어 있어도 그 향기를 감출 수 없는 법이나 때로는 거센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잎사귀 뒤에 숨어 있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라고 넌지시 말하며 그녀가 섣불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경계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박노인의 깊은 주름진 얼굴과 따뜻한 눈빛은 부모를 잃은 소화에게 아버지와 같은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청월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소화에 대한 소문도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는데 어떤 이들은 그녀가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일 것이라 추측했고 또 어떤 이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귀한 집안의 딸일 것이라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가을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그 소화라는 기생은 손이 어찌나 고운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다더라 하며 부러움 섞인 질투를 보내기도 했고 마을의 젊은 총각들은 나무를 하러 산을 오르내리며 멀리서라도 소화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소원하며 청월관 주위를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이러한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했고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수록 위험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욱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의 소통을 줄여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월관의 안주인인 행수가 소화의 방을 찾아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았는데 그녀는 소화에게 이제는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행수는 소화야, 네가 아무리 고고하게 지내려 해도 이곳은 기방이다. 너를 탐내고 꺾으려드는 사내들이 줄을 섰는데 언제까지나 시와 검은고만으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지만 소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묶여 있으나 마음마저 함부로 내어준다면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소화의 결연한 눈빛의 행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만 내쉬며 방을 나섰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오면서 청월관의 뜰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기 시작했고 소화는 눈 덮인 소나무를 바라보며 고향 북경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명나라의 겨울은 이것보다 훨씬 춥고 바람이 매서웠지만 따뜻한 화로가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함께 만두를 빚어 먹던 추억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매화 한 송기를 그렸는데 붉은 먹물로 찍어낸 꽃잎이 마치 핏방울처럼 선명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소화는 그림 옆에 몸은 만리 타향에 있으나 호는 고향의 달을 맴도네라는 시구를 적어 넣으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시와 그림은 곧 기방을 찾은 선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그녀의 재주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파견된 젊은 선비 한 명이 청월관을 찾게 되었는데 그는 평범한 관료가 아니라 명나라에 유학을 다녀와 학식과 견문이 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중 벽에 걸린 소화의 그림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그림의 화풍과 글씨체는
조선의 것이 아니로구나. 마치 명나라 황실의 화원이 그린 듯 정교하고 기품이 넘치는데 도대체 이 마을에 이런 솜씨를 가진 이가 누구란 말이냐. 선비의 감탄 섞인 질문에 행수는 자랑스럽게 소화를 소개했지만 소화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 선비와의 만남을 정중히 거절하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소화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웃 마을에서 큰돈을 번 거상이 이사를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는 아나무인의 성격을 가진 자로 벌써부터 청궐관에 제일 가는 기생을 자신의 첩으로 삼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소화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기방 식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와 행수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청월관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소화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이 얼마나 큰 시련이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소화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은 차갑도록 밝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딛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음에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나는 명나라의 공주인가? 아니면 조선의 기생 소화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옷자락이 바람에 파르르 떨렸고 그녀의 눈가에는 맺히지 못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여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노인은 멀리서 그런 소화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소화가 겪어야 할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가진 낡은 피리를 꺼내어 입에 가져다 대고는 소화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아주 낮은 소리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어르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밤 공기를 타고 흘러 소화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소화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박노인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박노인의 피리 소리는 소화에게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궐관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빗자루 소리가 요란했고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를 하느라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수는 기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바로 그 거상 최부자가 오늘 마을에 도착하여 청월관에 들르겠다고 통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소화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먹을 갈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붓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검은 먹물이 하얀 화선지에 번져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화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아름답지만 창백했고 강인해 보이지만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빗어 정갈하게 올리고 옥비뇨를 꽂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몸은 비천한 곳에 있으나 내 영혼의 고귀함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는 그녀의 차분하고 냉철한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행렬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하인들의 아부 섞인 목소리가 뒤섞여 청월관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행수는 황급히 대문으로 달려나가 손님을 맞이했고 다른 기생들도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소화는 방문을 조금 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거두름을 피우며 가마에서 내리는 뚱뚱한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소화의 운명을 시험에 들게 할 최 부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기방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습니다. 내 이 마을에 돈을 뿌리러 왔으니 제일가는 술과 제일가는 여인을 대령하라. 내 듣자 하니 이곳에 소화라는 기생이 천하일색이라 하던데 당장 내 앞에 데려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치 물건을 고르듯 기생들을 훑어보는 눈빛은 모욕적이었습니다. 행수는 당황하여 쩔쩔매며 최 부자를 상석으로 안내했지만 소화를 부르는 일만은 주저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소화가 어떤 성정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행수였기에 자칫하면 큰 사단이 날 수도 있음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성화는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술상을 엎으며 행패를 부릴 기세였습니다. 감히 내 말을 무시하는 개냐, 당장 소화를 불러오지 않으면 이 기방의 문을 닫게 만들겠다. 그의 고함 소리가 기방 전체를 울리자 소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흐트러짐 없이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박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고 기방의 모든 시선이 소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화가 연회장이 마련된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지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화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최 부자 앞까지 걸어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찾으신다 하여 왔습니다. 소화라 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고 그녀의 자태는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소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녀의 미모와 기품에 잠시 넋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의 입가는 비열한 웃음이 번지며 소화를 굴복시키고 싶은 정복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최 부자는 술잔을 소화에게 내밀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소화로구나. 명불허전이라더니 과연 곱구나. 자, 이리 와서 내 술을 한 잔 따르거라. 오늘 밤 네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면 내 너에게 비단과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은 천박했고 그가 내뿜는 술 냄새는 역겨웠습니다. 소화는 술잔을 받지 않고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고 행수와 기생들은 숨을 죽이며 소화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소화의 자존심과 최 부자의 탐욕이 맞부딪히는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소화는 천천히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날이 저는 술을 파는 사람이 아니오라. 예와 기회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술을 원하신다면 다른 아이를 부르시고 풍류를 원하신다면 검은고를 타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 당돌함에 좌중은 술렁거렸습니다. 감히 천한 기생이 대부호의 청을 거절하고 훈계하듯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며 분노로 일그러졌고 쥐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소리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깨진 술잔에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낸 소음은 한동안 연회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턱 밑에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화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기방의 기둥이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술잔을 거절해 천한 것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구나. 내 너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최 부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탁을 발로 걷어찬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뒤 남겨진 청월관의 식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고 행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화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으나 그녀의 옷자락을 꽉 쥔 하얀 손마디가 파랗게 질려 있어 그녀 또한 속으로 얼마나 큰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방의 다른 기생들이 황급히 달려나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어지러운 자리를 정리했지만 흉흉해진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청월관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모두가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예감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소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 앉았으나 책을 읽을 수도 잠을 청할 수도 없어 그저 흔들리는 불꽃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을 거두어준 행수 어머니와 동료들이 겪게 될 고초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가? 소화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명나라 황실의 핏줄이라는 긍지는 그녀가 함부로 무릎을 꿇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탐욕스러운 자에게 굴복하여 웃음을 파느니 차라리 벼랑 끝에 선 소나무처럼 부러질지언정 푸르름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자의 보복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졸하게 시작되었는데 그는 마을의 모든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어 청월관과의 거래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쌀과 채소를 대주던 가게 주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물건을 팔 수 없다고 통보해왔고 땔감을 가져오던 나무꾼들조차 최 부자의 횡포가 무서워 발길을 끊었습니다. 행수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정해보았지만 마을의 유지인 최 부자의 눈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모두 청월관을 외면했습니다. 곳간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갔고 풍요롭던 기방의 식탁에는 점점 초라한 반찬들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부자는 왈패들을 풀어 청월관 입구를 지키게 하고 손님이 들어오려 하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협하여 쫓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들이나 마을의 단골 손님들도 험악한 분위기에 기겁하여 발길을 돌렸고 밤마다 검은고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청월관은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손님이 끊기자 수입이 사라진 기방은 당장 기생들의 입을 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어린 기생들은 불안에 떨며 삼삼오오 모여 울먹였습니다. 소화는 자신의 방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한숨소리에 죄책감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화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마을 전체에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저급하고 날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청월관의 소화라는 년이 사실은 역적의 딸이라더라. 밤마다 남자들을 홀려 전기를 빨아먹는 여우라더라. 거만하기가 하늘을 찔러 양반들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한다더라. 하는 헛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소문이 반복되자 점차 색안경을 끼고 소화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녀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등 뒤에서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고결했던 소화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디다 못한 행수가 소화의 방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는데,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소화야, 내가 너를 친딸처럼 아끼는 것은 너도 알지 않느냐. 하지만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제발 한 번만 눈 딱 감고 최 부자에게 가서 사과해주면 안 되겠느냐. 네가 고개 한 번만 숙이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다. 행수는 소화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소화는 차마 행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지만 부당한 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죽이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소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행수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오나 예인이, 리를 버리고 돈 앞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서 그에게 아부를 떤다면 당장은 배를 채울 수 있겠으나 청월관의 명예는 영원히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소화의 단호한 태도에 행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소화는 행수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박노인은 기방의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화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무렵 소화가 홀로 정지해 앉아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박노인은 짐짓 딴청을 피우듯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오늘따라 바람이 참으로 매섭구려. 대나무 숲이 요란하게 우는 것을 보니 밤새 큰 눈이 올 모양입니다. 소화가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바라보자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화 아씨, 세상에는 강한 바람을 이기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나무처럼 단단하게 버티는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는 나무이지요. 하지만 태풍이 불어닥치면 참나무는 뿌리째 뽑히기도 하지만 대나무는 몸을 낮춰 바람을 흘려보낸 뒤 다시 일어선답니다. 박노인의 말은 비유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소화에게 무작정 맞서 싸우기보다는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목소리를 낮춰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귀한 봉황은 닭무리와 섞이지 않는 법이나 날개를 다쳐 날 수 없을 때는 잠시 닭장 안에서 모이를 쪼는 척하며 힘을 비축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훗날 다시 날아오르기 위한 지혜이지요. A씨께서 품고 계신 그 귀한 뜻을 저도 짐작하고 있사오니 부디 옥체가 상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박노인의 말에 소화는 크게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짐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소화는 박노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충심을 읽고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며칠 후 최 부자 집에서 보낸 하인 하나가 거만한 태도로 청월관에 들어와 서찰 하나를 던져두고 갔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자신의 집에서 여는 잔치에 소화를 부르는 초대장이었으나 내용은 초대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내 며칠 뒤 집에서 큰 잔치를 열 터이니 소화 너는 와서 춤을 추고 술을 따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니 만약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청월관을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서찰의 문구는 모욕적이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행수는 이 서찰을 받아들고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고 소화에게 제발 이번만은 가달라고 눈물로 사정했습니다. 소화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그 서찰을 펼쳐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는 박노인의 조언을 떠올리며 흥분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최 부자가 원하는 것은 그녀가 비참하게 굴복하여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로 청월관에 불을 지를 위인이었고 간다면 온갖 수모를 주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소화는 눈을 감고 명나라 황궁에 화려했던 시절, 아버지였던 황제가 신하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위엄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상대방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소화는 결심을 굳힌 듯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차가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겠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비굴한 기생의 모습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고 최 부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예술과 예법을 무기로 한 우아하고도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행수를 불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 부자의 잔치에 가겠습니다. 행수는 깜짝 놀라며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소화의 표정에서 비장함을 읽고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화는 이어서 박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장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잔치에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출 춤은 조선의 춤이 아니오라 아주 특별한 반주가 필요합니다. 박노인은 소화의 의중을 알아차린 듯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씨의 뜻대로 모시겠습니다. 제 낡은 피리가 제 몫을 다할 때가 온 것 같군요. 잔칫날이 다가오자 소화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붉은 비단천을 꺼내어 직접 의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기생들이 입는 화려하고 요란한 옷이 아니라 명나라 황실 무용수들이 입던 장엄하고 우아한 예복의 형태를 본뜬 것이었습니다. 소화는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하며 한 땀 한 땀에 자신의 결의를 담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춤에 쓰일 소품으로 긴 한삼과 화려한 부채를 준비했고 틈틈이 박노인과 함께 박자를 맞추며 춤사위를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어 연습을 지켜보던 어린 기생들조차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잔치 전날 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마을을 뒤흔들었지만 소화의 방에 켜진 촛불은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타올랐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간간히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었고 마치 내일 있을 결전을 예고하는 전장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냉정과 뜨거운 열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청월관 앞에는 최 부자가 보낸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소화는 감에 타지 않고 걸어서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녀는 붉은색 예복 위에 검은 장옷을 걸치고 박노인과 함께 천천히 최 부자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와 소화의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비장한 모습에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묘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마당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모여 술과 고기를 즐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루 높은 곳에 앉아 거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화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콧대 높은 소화의 길을 꺾고 자신의 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소화가 들어서자 시끄럽던 장내는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여느 기생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화는 최 부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의 집 앞마당은 이미 술과 고기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서 취한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비명 섞인 교태소리가 뒤섞여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주위로 마을의 유지들과 최 부자의 비위를 맞추러 온 건달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풀려 있어 마치 굶주린 짐승들의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난잡하고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으로 들어선 소화의 모습은 마치 진흙탕 속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처럼 이질적이고 고고하여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마루 상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던 최 부자는 소화가 나타나자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앞둔 살쾡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듯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벌리며 소화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보아라 저기 천하일색이라 불리는 소화가 제 발로 걸어오지 않았느냐. 제 아무리 콧대 높은 기생이라도 돈과 권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법이지. 그의 말에 아부꾼들은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고 최 부자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그들의 저급한 언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정면만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화가 마당 한가운데 이르러 걸음을 멈추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조금 잦아들며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를 향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는 대신 꼿꼿이 선 채로 가볍게 목례만을 건넸습니다. 그 태도는 무례하다기보다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최 부자는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기세에 눌려 호통을 치지 못했습니다. 소화의 뒤를 따르던 박노인은 묵묵히 멍석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등에 메고 있던 피리와 작은 북을 꺼내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도 오랜 세월 예인으로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절도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여 분위기를 장악하려 애쓰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오냐, 네가 드디어 내 뜻을 알고 찾아왔구나. 그동안 튕기느라 고생 많았다. 자,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이리 올라와 내 옆에 앉거라. 내 친히 술 한 잔을 내려줄 터이니.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치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소화에게 집중되었고 모두가 그녀가 굴복하여 최 부자의 옆에 앉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박힌 듯 서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화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는 오늘 술을 따르거나 흥을 돋우는 놀이개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리께서 저의 춤을 보고 싶다 청하셨기에 예인으로서 그 청에 응하여 춤을 추러 온 것입니다. 춤을 추는 자는 무대 위에 있어야지 술상 머리에 앉는 법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마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그 당당함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기생이 양반과 부호들 앞에서 이토록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훈계를 두는 것이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춤 따위나 보자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발밑에 기어와서 용서를 빌고 술을 따르는 꼴을 보려는 것이다.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내년에 그 잘난 춤판을 걷어차 버릴 테다. 그의 위협에 주변의 건달들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력이 오갈 듯 험악해졌습니다. 박노인은 피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긴장했지만 소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잔치 구석진 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청궐관을 찾아왔던 한양에서 온 젊은 선비 한선비였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으나 소화가 등장한 순간부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유학 시절 황실의 연회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 그는 소화의 걸음걸이와 손동작에서 조선의 여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우아한 기품을 발견하고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 단순히 글 좀 아는 기생이 아니다. 저런 몸가짐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한선비는 소화가 최 부자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며 내심 감탄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거나 살려달라 애원했을 상황이었지만 소화는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글픔과 연민, 그리고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자신의 각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귀한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조용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주시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가 극에 달해 하인들에게 소화를 강제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하려는 찰나 소화가 천천히 입을 열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날이 춤을 추기 전에 갖추어야 할 예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예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제 목을 치신다 해도 춤을 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섰을 퍼런 결기에 최 부자도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래, 그 대단한 예라는 게 무엇이냐.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지만 소화의 기세에 눌려 한 발 물러선 셈이었습니다. 소화는 뒤에 앉은 박노인에게 눈짓을 보냈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준비해온 향을 꺼내어 피웠습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오르며 술 냄새와 땀 냄새로 진동하던 마당의 공기를 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는 검은 장옷의 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겉옷이 바닥으로 스르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붉은 비단옷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 옷은 조선의 기생들이 입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소매가 길고 풍성하며 금실로 수놓아진 문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국적인 예복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옷이야? 기생들이 입는 옷이 아닌데 마치 궁궐의 비빈들이나 입을 법한 옷이 아닌가. 웅성거림이 커지는 가운데 한선비는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소화의 옷에 수놓아진 문양이었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것은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봉황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명나라 황실의 여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귀한 문양이었습니다. 한선비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명나라 황실의 핏줄이란 말인가? 저런 귀한 옷을 어찌 일개 기생이 가지고 있단 말인가? 소화는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매 안에서 쥘부채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부채에는 붉은 매화, 하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붉은 빛이 어찌나 선명한지 마치 살아있는 꽃잎이 흩날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멍석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늦가을의 바람이 그녀의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최 부자가 아닌 먼 하늘에 떠있는 잿빛 구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하는 춤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춤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소화의 화려한 의상에 잠시 기가 죽었지만 곧이어 질투심과 열등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 자신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을 가진 소화가 미웠습니다. 그까짓 옷 좀 바꿔 입었다고 네가 기생이 아닐 것 같으냐? 어디서 굴러먹던 옷을 주워 입고 와서 양반들을 능멸하려 들어 당장 그 춤을 시작해라.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 발길 테다. 최 부자의 악담에도 소화는 미동도 하지 않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그녀는 자신만의 세상 속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이 피리를 입에 대고 첫숨을 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소화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피리 소리에 담아내려 했습니다. 삐익 하는 날카롭고도 구슬픈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비단 소리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오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떠들던 사람들조차 그 처연한 소리에 소름이 돋아 입을 다물었고 잔칫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엄숙한 제사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화의 붉은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소화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자 긴 소매가 허공에 곡선을 그리며 나부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힘이 있었고 부드럽지만 절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선비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명나라 황궁에서 보았던 무희들의 춤을 떠올렸습니다. 태평무 타이핑 우다, 나라의 평안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춤. 저것은 기방에서 배울 수 있는 춤이 아니다. 황실의 법도를 제대로 익힌 자만이 출 수 있는 춤이야. 소화의 춤사위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더욱 성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 춤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억눌려왔던 그리움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궁궐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손동작 아버지가 흐뭇하게 바라보던 미소 화염 속에 무너져 내리던 궁궐의 모습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춤을 출 때마다 보석처럼 반짝이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춤의 의미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 역시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소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춤을 보며 흥분하거나 즐거워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화의 춤은 그가 평생 쫓아왔던 돈과 쾌락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무언의 언어로 꾸짖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고 그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아주 높고 먼 곳에 있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춤이 중반으로 접어들자 박노인의 피리 소리에 북소리가 더해졌습니다. 둥둥둥,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북소리에 맞춰 소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꽃이 타오르듯 격정적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치마가 꽃송이처럼 활짝 피어났고
긴 소매는 바람을 가르며 허공에 획을 그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처절했습니다. 마치 날개 꺾인 새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한 혹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도 같은 비장미가 흘러 넘쳤습니다. 이때 소화의 허리춤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춤을 추느라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며 속옷끈에 매달아 두었던 옥패가 겉옷 사이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옥패에는 용과 봉황이 얽혀있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옥패 황족의 신분을 증명하는 옥패가 분명하다. 그의 확신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소화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이 치욕스러운 자리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옥패가 드러난 줄도 모르고 춤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나는 기생소화가 아니다. 나는 명나라의 공주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가족은 잃었으나 내 핏줄에 흐르는 자긍심만은 결코 버릴 수 없다. 그녀의 마음속 외침이 춤사위 하나하나에 실려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최부자를 넘어 마을 사람들을 넘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고향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소화의 주변으로 낙엽들이 회오리치들은 모여들었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유독 소화에게만 쏟아지는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건달들도 험담을 일삼던 안악들도 모두 홀린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색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이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초라한 마당은 순식간에 황궁의 제단처럼 엄숙하고 신비로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춤이 절정을 향해 치다짜 박노인의 피리 소리도 절규하듯 높아졌습니다. 소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약했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 그녀의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힘찼고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은 내려앉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춤을 통해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 했습니다. 최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쉰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이 요망한 것이. 소화는 마지막 동작을 취하며 춤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을 벌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긴 소매가 바닥에 부드럽게 깔리며 붉은 꽃밭을 이루었습니다. 음악이 뚝 그치고 마당에는 바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소화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해낸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 순간 한선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멍석 위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발소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한 마당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각근을 단정히 하고 옷자락을 휘날리며 소화의 앞까지 다가가더니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기생에게 양반이 그것도 한양에서 온 높은 선비가 절을 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고 턱이 빠질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정중하고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먼 타국에서 귀한 분을 뵙게 되어 황공함을 감출 길이 없사옵니다. 공주마마, 그간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습니까? 공주라는 단어가 한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다시 한번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마루 위에 앉아있던 최 부자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여기며 귀를 후비적거렸지만 한선비의 태도는 너무나 진지하여 장난이나 농담으로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지금 술이 과하여 헛것을 보는 게요. 천한 기생에게 공주라니 그 무슨 망발이요. 최 부자의 호통에도 한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소화는 당황한 기색 없이 내려앉은 춤 자락을 정리하며 한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지만 자신을 알아봐준 이에 대한 고마움과 서글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는데 그 눈빛이 서리발처럼 차가워 방금 전까지 춤을 구경하던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소화의 허리춤에 매달린 옥패를 가리키며 쩌저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옥패에 새겨진 쌍용과 봉황은 오직 명나라 황실의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신물입니다. 또한 방금 이 여인이 춘 춤은 기방의 잡기가 아니라 황실의 안녕과 천하의 태평을 기원하는 태평무로 황실의 법도를 배우지 않은 자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귀한 춤입니다. 소인은 과거 명나라 유학 시절 황제의 탄신 연회에서 이 춤과 옥패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선비의 설명은 논리정연하고 확신에 차 있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소화를 다시 쳐다보았는데 이제 그들의 눈의 소화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 구름 위에서 내려온 귀인처럼 보였습니다. 어쩐지 평소에도 기품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양반댁 교수보다 낫더니만 진짜 공주였단 말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가 다시 시뻘겋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운 나라가 아니냐. 망한 나라의 공주가 조선 땅에서 무슨 대접을 받겠다고 여기선 그저 술 따르는 계집일 뿐이야. 최 부자의 망발에 소화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최 부자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말씀대로 명나라는 기울었고 저는 나라 잃은 여인에 불과합니다. 허나 나라는 망해도 사람의 격은 남는 법입니다. 제가 공주 대접을 바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힘없는 여인이라 하여 함부로 짓밟고 모욕을 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결코 스스로도 귀해질 수 없는 법입니다. 소화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한선비가 다시 거들었습니다. 최 부자 듣자 하니 자네가 돈 좀 모았다고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하던데 오늘 이 일은 단순히 기생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의 황족을 능멸한 것이네. 비록 명나라가 혼란스럽다 하나 조정에서는 여전히 그들과의 의리를 중시하고 있네. 만약 이 사실이 한양에 알려진다면
자네는 국격을 훼손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야. 내 당장이라도 장계를 올려 자네의 무례함을 구할 수 있네. 한 선비의 으름장에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관아의 힘, 조정의 힘이라는 말에 천하의 최 부자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던 건달들과 마을 유지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최 부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까지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마치 최 부자를 모르는 사람인 양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 부자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소화의 고결함과 선비의 기가의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 소화의 뒤에서 묵묵히 있던 박노인이 앞으로 나와 소화에게 겉옷을 덮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A씨, 밤이 깊고 바람이 찹니다. 할 말은 다 하셨고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이곳에 더 머물러 보았자 귀한 옷에 먼지만 묻을 뿐입니다. 박노인의 말은 소화에게 퇴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품위 있게 마무리 짓는 지혜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소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선비에게 감사의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선비님의 도움 잊지 않겠습니다. 한 선비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소화가 박노인과 함께 몸을 돌려 대문을 향해 걸어가자 꽉 막혀있던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그 어떤 소란도 없이 고요하게 그녀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최 부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잔치는 난장판이 되었고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제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다 황급히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인 없는 잔치마당은 썰물 빠지듯 사람들이 흩어지며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청월관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은 소화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며칠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걷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경쾌했습니다. 소화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거웠던 속을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노인장 오늘 피리 소리는 참으로 슬프면서도 좋았습니다. 소화의 말에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A씨의 춤이 좋으니 피리도 신이 나서 저절로 울어댄 것이지요. 청월관 대문 앞에는 행수와 기생들이 초조하게 서성이며 소화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소화의 모습이 보이자 행수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소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소화야 몸 성이 돌아왔구나. 별일 없었던 것이냐. 그놈이 해코지는 안 했고. 행수는 소화의 얼굴과 몸을 이리저리 살피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어린 기생들도 소화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소화는 행수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아주 혼쭐을 내주고 왔습니다. 소화의 당당한 모습에 기방 식구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얘들아 못들 하느냐. 고생하고 온 우리 식구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라. 팥죽을 쓰고 전을 부쳐라. 오늘 밤은 우리끼리 회포를 풀어야겠다. 청월관의 부엌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솥단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떨던 기방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는 방으로 들어가 화려했던 예복을 벗고 평소 즐겨 입던 수수한 무명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짙은 화장을 지우니 공주도 기생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맑은 얼굴의 여인 소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방에 둥근 밥상이 차려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이 놓였습니다. 팥죽 위에는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 있었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곁들여졌습니다. 소화와 박노인 행수 그리고 기생들이 옹기종기 둘러 앉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이 풀린 나른함과 함께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행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애군을 쫓는 데는 붉은 팥죽만 한 것이 없다더라. 이제 나쁜 일은 다 지나갔으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 모두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합창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팥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소화는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죽을 비우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며 과거가 무엇이 중요할까?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안위를 위해 함께 싸워주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족이 아닐까?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어린 공주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명나라의 공주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청월관의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조선의 여인 소화로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한양에서 온 한 선비가 보낸 하인이 작은 상자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귀한 차와 함께 짧은 서찰이 들어있었습니다. 귀한 분을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부디 그 고귀한 뜻을 잃지 마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서찰을 읽은 소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는 대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최 부자는 며칠 내로 짐을 싸서 도망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소화의 용기와 기품을 칭송하며 청월관을 다시 예전처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방의 마당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악기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예전처럼 슬픈 곡조가 아니라 희망을 담은 경쾌하고 따뜻한 가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화는 오래간만에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박노인이 선물해준 작은 목각 인형이 놓여 있었고 방문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자장가처럼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소화의 방에 켜진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소화는 다시 붓을 들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어제와는 분명 다른 새롭고 찬란한 하루가 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서 벌어졌던 그 소란스러운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센 태풍이 지나간 뒤 하늘이 더욱 파랗게 개는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의 밤참 거리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소화가 보여주었던 그 당당한 기계와 아름다운 춤사위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소화를 두고
험담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를 청월관의 아씨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마을을 쥐락펴락하며 위세를 떨치던 최 부자의 집은 초상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망신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더니 결국 어두운 밤을 틈타 도망치듯 마을을 떠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둑한 새벽녘 최 부자의 집 대문이 조용히 열리고 짐을 가득 실은 술에 몇 대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잠기 밝은 노인들 몇몇이 그 소리를 듣고 혀를 차며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지 쯧쯧쯧 하고 혀를 찼을 뿐 아무도 그를 배웅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던 거대한 먹구름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뒤 청월관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는데 이제는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장소가 아니라 품격 있는 예약을 즐기는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형암들까지 소화의 글씨를 한 점 얻거나 검은고 소리를 듣기 위해 줄을 섰지만 소화는 하루에 딱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손님을 맞이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웃음을 팔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마음이 동할 때만 붓을 들고 악기를 잡았습니다. 행수 역시 소화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며 기방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예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화의 정체를 밝혀주었던 한양의 한 선비가 떠날 채비를 하고 청월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소화의 방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청했습니다. 소화가 문을 열고 나와 그를 맞이하자 선비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주 마마 소인은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 조정의 부름에 응하려 합니다. 비록 이곳에 계시지만 마마의 안위를 늘 걱정하고 살피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 명나라로 돌아가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연통을 주십시오.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선비의 말에는 진심 어린 충정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아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허나 저는 이제 명나라의 공주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미 불타버린 궁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곳 청월관의 소아로서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는 이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이곳의 흙과 바람, 그리고 정겨운 이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소화의 대답은 확고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선비는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화가 선물로 건넨 난초 그림 한 폭을 소중히 품에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청월관의 안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소화는 이제 기생으로서의 일보다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어 흙바닥에 막대기로 낙서를 하던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 사랑방 한 편을 서당처럼 꾸미고 글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소화의 상냥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금세 마음을 열고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청월관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 천따지 검을 현 누르 황.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고된 농사일로 지친 어른들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긴 어머니들은 수업료 대신 갓 쪄낸 고구마나 옥수수 직접 짠 참기름 등을 들고 와 소화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화는 그 소박한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황금 보석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며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박노인은 소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늘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틈틈이 아이들을 위해 나무를 깎아 팽이를 만들어주거나 망가진 연을 고쳐주며 아이들의 좋은 친구이자 할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그가 들려주는 먼 나라의 신기한 모험담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인은 소화에게 넌지시 말하곤 했습니다. A씨,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벼락 안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이곳이 훨씬 더 A씨에게 어울리는 곳입니다. 소화는 박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 속에 청월관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소화는 아이들을 일찍 집으로 돌려보내고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눈이 쌓이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고 화로의 숯불은 빨갛게 타오르며 방 안을 훈훈하게 데웠습니다. 행수가 쟁반에 귤과 곶감을 담아 들어왔습니다. 소화야, 오늘따라 눈이 참 많이 오는구나. 옛말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 농사가 풍년이라던데 우리 집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나 보다. 행수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소화는 행수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머니와 노인장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행수는 소화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되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여인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지난날의 아픔을 눈 녹듯 씻어내렸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명절 준비로 분주해졌고 청월관 식구들도 떡국을 끓이고 만두를 빚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소화는 명나라의 풍습대로 붉은 종이에 복 후집나 자를 거꾸로 써서 대문에 붙였는데 이는 복이 쏟아져 들어오라는 의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낯선 풍습을 신기해하면서도 소화가 하는 일이니 분명 좋은 뜻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설날 아침 소화와 청월관 식구들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화를 더 이상 이방인이나 기생으로 대하지 않고 마을의 소중한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청월관 뜰에는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가지마다 팝콘처럼 하얀 꽃잎이 피어나고 은은한 매화 향기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소화는 활짝 핀 매화나무 아래 서서 꽃잎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화, 샤오화. 작은 꽃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그녀는 거창하고 화려한 삶 대신 작지만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향기를 나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갇혀 슬퍼하지 않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박노인이 툇마루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의 구슬픈 곡조가 아니라 봄바람처럼 살랑거리고 시냇물처럼 경쾌한 가락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소화는 마루 끝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놓인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 속에 글귀들이 살아서 춤을 추는 듯 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쥐고 있던 옥패를 꺼내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옥패는 황족의 증표가 아니라 그저 고향을 추억하는 작은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해질 무렵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기방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소아는 서재에서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니 초가삼간도 궁궐과 다름없고 사람이 귀하니 거친 밥도 진수성찬과 같다. 그녀가 쓴 글귀는 그녀의 현재 심경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글씨체는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둥글고 넉넉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월관 소아의 방에는 여전히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중천에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님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소아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불타는 궁궐이나 쫓기는 악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뜰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뛰노는 행복한 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고 편안했고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명나라 공주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선의 여인 소화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그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논으로 나가고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소아에 대한 칭송과 감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소아가 명나라 공주였다는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전해져 내려왔지만 청월관 뜰에 핀 매화나무는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을 피워 그녀의 고결한 향기를 세상에 전해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오늘도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곁으로 아이들이 책보를 메고 제잘거리며 지나갑니다. 선생님이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대.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를 듣는 노인들의 입게, 이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상골 마을의 하루는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고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오순도순 살아갔습니다. 소화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청골관에 불도 꺼지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듭니다.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들고 바람도 나뭇가지 사이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일랑 모두 내려놓고 소화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맑은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에 비칠 것입니다. 달빛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주는